담보물권의 총설입니다. 자, 담보물권은요, 말 그대로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라는 게 보장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보장받기 위한 물건, 이걸 우리는 담보물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담보물건은요, 반드시 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느냐면 그 담보가 되는 채권이라는 게 반드시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담보물건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우리 채권이 주된 권리입니까? 아니면 담보물건이 주된 권리입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다. 제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여러분, 가령 건물 소유권이 있고요,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어느 게 주된 권리죠? 건물 소유권이 주된 권리입니까? 아니면 법정지상권이 주된 권리입니까? 건물 소유권이 주된 권리. 그 다음 법정지상권은 종된 권리. 마찬가지입니다. 왜? 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담보물건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주된 권리라는 겁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고요, 담보물건이 종된 권리입니다. 그럼 권리는 몇 개죠, 여러분? 가령 무슨 얘기냐, 제가 이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저는 권리 몇 개죠? 하나, 채권만 있죠. 권리 하나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이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분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권리가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 아까 뭐랑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냐면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과, 그죠? 전세금, 그 다음 그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능, 얘가 합쳐져서 하나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담보물권은요, 반드시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니까 이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담보물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담보물건. 자, 근데 이 2개의 권리는요, 역시 붙어 다녀야 된다는 거야. 붙어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즉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담보물건이 얘가 종된 권리고 채권이 주된 권리니까 요 개념 아셔야 됩니다. 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건도 어떻게 될까요? 소멸. 그럼 반대로 담보물건이 소멸한다고 채권은 소멸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주종관계의 의미 아시겠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건도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담보물건이 소멸했다고 해서 채권이 같이 소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야.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만 소멸한 거지, 채권은 변제받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부종성, 그 다음 수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붙어 다닌다 이 말이지.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요역지 소유권과 그 다음 지역권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종성. 붙어 다닌다 이 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채권과 담보물건 얘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래서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담보물건도 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양도. 분리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건도 어떻게 같이 소멸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라고요? 부종성,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 담보물건은요,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보물건은요, 경매 청구권. 돈 안 주면 경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매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 담보물건은. 그래서 아까 전세권, 여러분 전세권도 경매 청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만 일부 전세가 경매 청구권은 있다 없다? 일부 전세는 없다. 기억하시죠? 네. 자, 담보물건은 당연히 경매 청구권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하실 거예요. 유치권은 이제 좀 이따 보실 건데, 여러분, 유치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에게 시계를 맡겼어요. 뭐 하라고 맡겼냐면, 수리해달라고 맡겼어. 그러면 이분은 이제 수리비 채권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저한테. 근데 제가 수리비를 안 줘요. 수리비를 안 주면 제가 시계 받아올 수 있는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유치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유 자체만으로, 즉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체만으로 충분히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요거 알아주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 자, 무슨 이야기냐? 갑이라는 사람이요, 가령 X라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요. 그러면 을은 채권자면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 그럼 을은 뭐도 가집니까? 채권도 있지만 뭐도 가져요? 저당권도 가집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채권과 저당권은 합쳐서 하나의 권리입니까? 아니면 각각에서 권리는 두 개입니까? 두 개다. 다만 이 두 가지 권리는 부종성, 수반성 원칙에 따라서 붙어 다닌다. 따라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얘는 분리 안 된다, 그죠? 이건 분리가 안 돼. 자, 갑이 여러분 채무자입니다. 그 다음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럼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돈은 아들이 빌려 아버지가 저당권만 설정을 해줘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 그런 아버지를 뭐라고 하죠? 물상보증인. 불쌍하니까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얼마든지 얘는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구별하시자고 일단. 자, 근데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이 갑소유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도 설정했고 얘가 채무자입니다. 현재 우리 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주로 저당권 설정하죠. 근데 내가 저당권 설정할 부동산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우리 그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 X라는 부동산이요, 국가로부터 수용이 됐습니다. 가령 국가가요, 즉 사업 시행자가요, 이분이 수용을 해요. 자, 수용을 하게 되면요, 여기 X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러분 누구에게 기속이 됩니까? 국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우리 사업시행자는? 좀 더 정확하게는 수용 개시일에. 기억나세요? 수용 개시일에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수용 개시일이라고 하면 그 수용위원회에서 개시일을 정해요. 그걸 수용 개시일이라고 하고 이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용은요, 여러분 당연히 승계 취득일까요? 원시 취득일까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승계 취득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전부 다 떠안아야 돼. 근데 여러분 부담 다 떠안아 가지고 사업 목적, 가령 뭐 도로를 개설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수용은 여러분 승계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에요. 즉 부담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그건 좀 이따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하시려고 하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뭐 그럼 어른 불쌍해서 어떻게? 그건 이제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수용은 여러분 승계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 자, 그러면 대신에 이제 사업 시행자는 이 소유자에게 뭘 주느냐면 수용. 자, 수용은 적법한 행위다, 그죠? 따라서 배상입니까? 보상입니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수용은 아까 제가 원시취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저당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저당권은 원시취득이니까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합니다. 이제 원시취득의 의미 아시겠죠? 소멸해. 왜 사업 시행자가 이 저당권 설정 그대로 승계를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뭐 도로 갚으면 경매 들어가게 되면 이 도로 개설해야 되는데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시취득. 그럼 얘는 보상금 지급하면 돼. 보상금만 지급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러면 을은 너무 가혹하다, 그죠? 얘 저당권 소멸해. 그죠? 원시취득이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규정을 두느냐면, 자, 저당의 목적물이 담보 목적물이 소멸을 했어. 소멸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보상금을 받았다, 그죠? 이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이 저당권자인 을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즉 저당권이 여기에 옮겨간다 이 말이지. 저당권이 어디에 옮겨간다고요? 수용 보상금에 옮겨간다고.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 소유자가 있어요. 건물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해뒀어. 근데 건물이 불타서 없어진 거야.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건물이 불타서 없어지면 목적물이 소멸하면요,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객체로 해요. 물건이 없어지면 물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근데 이 건물 소유자가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 보험금 당연히 이 저당권자가 먼저 가져가야 될 권리 인정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다른 데 옮겨간다면 저당의 목적물이 소멸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가를 받게 되면 그 대가에 저당권이 옮겨간다 이 말이지. 그걸 뭐라고?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자, 요 물상대위. 물상대위는 반드시 전제 자체는 아까 물상대위가 뭐냐면 돈을 먼저 가져간다라고 했어요. 원래 X라는 부동산이 만약에 수용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소멸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얘는 돈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면 당연히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아가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먼저 받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다른 걸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지. 얘가 소멸하면서 다른 걸로 바뀌어서 예를 들어 수용 보상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받아간다. 그럼 먼저 받아간다는 그걸 물상대위라고 하는데 그럼 이 물상대위는 전제 자체가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아시겠죠? 아까 물상대위라는 게 뭐예요? 먼저 가져간다는 거야. 그럼 먼저 가져간다는 것은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해. 근데 제가 아까 담보물권 중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게 있다고 그랬지. 뭐? 담보물권 중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 유치권. 따라서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물상대위는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물상대위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적물이 소멸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대가로 변형이 돼버렸다 이 말이지. 그럼 변형이 되게 되면 그 변형된 물건에 대해서 그 변형된 것에 대해서 역시 먼저 배당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그럼 물상대위는 전제 자체가 뭐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라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러분 보세요. 잠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이거 안 지울 테니까 나중에 사진 찍으셔도 되잖아. 아니면 동영상 봐도 나오고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자, 만약에 보상금을 지급을 했어요. 또는 뭐 만약에 불타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돈은 일단 섞이게 되면요. 생각해보세요. 갑이 돈을 받았어. 그럼 받으면 섞이게 되면 얘는 이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금 지급하기 전에 이 돈을 특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 그래서 보상금 지급 전에 먼저 뭐 하셔야 되느냐면 이 보상금에 대해서 특정을 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압류라고 합니다. 압류. 그럼 압류는 뭐 통해서 하느냐면 법원 통해서 해요. 그래서 법원 통해서 요 채권에 이 보상금,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금 받을 채권이 있잖아요. 요 채권을 미리 압류하는 겁니다. 법원 통해서 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이 압류 결정 내리면 이제 이 제3채무자인 사업 시행자에게 압류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분에게 가령 1억 원 받을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분에게 또 1억 원 받을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용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채권자, 이분이 채무자,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이 사람의 채권자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표현합니다. 제 기준에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그러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압류라는 걸 하셔야 돼. 아니면 지급해버린다고.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물상대위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압류부터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류가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이미 섞여버리면 이제 갑에 그냥 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변제권 행사 못해. 이미 돈은 딱 줘버리게 되면요. 섞여버린다고. 여러분 돈에 이름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미 섞여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섞이기 전에 먼저 뭐도 해두셔야 된다고. 압류부터 먼저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돈 받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제가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얘가 저당권자 얘가 이제 수용이 돼 버렸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가령 채권자야, 저당권자야. 근데 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지금 수용이 됐어. 그럼 이 보상금 나오잖아요. 그럼 이 보상금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압류 신청하세요. 먼저 압류 신청해야 돼. 그러면 여기 사업시행자 또는 뭐 제3채무자한테요. 압류 통지가 갑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변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압류라는 게 붙잡아 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세권 설정자, 그다음 전세권자가 있어. 그럼 내가 전세금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압류가 들어오면 쟤한테 압류 통지가 온다고. 집주인한테 압류 통지가 와. 그러면 전세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중 변제하셔야 돼. 압류의 의미 아시겠죠? 일단 붙잡아 놔야 돼. 그러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나중에 이 채권에 대해서 배당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주셔야 된다고요? 압류, 선행해서 지급 전에 압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해서 압류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급 전, 지급이나 인도 전에 뭐부터 해주셔야 된다고요? 압류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이요. 불가분성입니다.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담보물권의 총설, 이제 공통되는 내용들 이제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제가 이분에게 가령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분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1억 원 빌려주면서요. 근데 이분이 가령 5천만 원만 저한테 변제를 했어요. 그러면 제 저당권은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겁니까? 다시 제가 1억 원 빌려주면서 이분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저당권을요. 그러면 저는 돈 안 주면 그 저당 목적물 전부를 그냥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돈 안 갚으면 저당 목적물 전부를 경매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분이 나중에 5천만 원만 갚았어.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 안 주는 거야. 그럼 저는 이제 저당 목적물에 경매 신청을 못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분성이라는 게 뭐냐면 채무
일부가 변제가 된다라고 해서 담보물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즉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저당권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일부라도 안 갚으면요. 만약에 1억 중에서 9천만 원 갚아서 1천만 원에다 안 갚으면 저당권은 자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1천만 원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는 거는 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불가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뭐 교재 280페이지와 281페이지는 더 달리 제가 칠판에 훨씬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내용으로 그대로 가름하시고 교재 내용은 따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 내용. 자, 오늘은 그냥 유치권까지만 할게요. 남은 게 저당권 있는데 저당권 그냥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82페이지. 유치권.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이 부동산의 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예요. 근데 얘가 을과 계약을 하는데 뭘 계약을 하냐? 공사 좀 해주세요. 가령 뭐 인테리어 공사 좀 해주세요. 공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제 쥐가 공사를 하니까. 따라서 얘는 공사비 채권을 가집니다. 을이라는 사람은요. 그리고 현재 이 을이라는 사람은 공사하기 위해서 이 X 부동산을 얘가 점유를 합니다. 얘가 현재 점유하면서 공사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공사비 채무를 변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은요. 이 목적물을 갑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반환을 거부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유치라고 해요. 다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얘를 뭐라고? 유치. 이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안 돌려줄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치권. 자, 그러면 이 유치권은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발생을 한 겁니까? 아니면 법에서 바로 규정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유치권은요. 여러분 얘가 그럼 계약 안 하면 얘 유치권 없는 거예요? 갑과 을이 유치권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치권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얘를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곧 이어서 배우실 저당권은요. 계약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요. 이에 반해서 유치권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입니까?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발생하는 권리입니까? 법률의 규정. 따라서 얘는 등기할까요? 등기하지 않을까요? 아예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유치권 아예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자, 유치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40문항 중에서 거의 독립해서 한 문항 정도는 출제를 합니다. 유치권. 그럼 유치권이 이제 출제가 되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을 많이 출제를 해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유치권도 당연히 피담보 채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피담보 채권이 없는 담보물권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유치권도 당연히 피담보 채권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전제로요. 그 다음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요. 당연히 이 피담보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 아직 변제를 한참 뒤에 나중에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아직 채무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줘야 될 의무가 없어. 그래서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 전제 자체는 당연히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이요. 이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은요. 반드시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결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련 일본식 한자 표현인데 우리식 한자 표현으로 딱 바꾸기에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요. 그냥 결련성에서 그대로 썼는데 굳이 우리식 한자 표현으로 바꾸자면 제일 비슷한 단어가 관련성 정도 됩니다.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뭐와 뭐가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요? 피담보 채권과 뭐가요? 목적물과의 이들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요 부분을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이게 유치권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또 요걸 요렇게 이해를 하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 우리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판례의 태도는요. 되도록이면 인정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자 합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제가 시험에서 팁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거 인정해버리면 피해가 너무 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어디 가시다 보면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에서 여러분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야, 이 유치권은 등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공사비가 1억 들어갔어. 1억 들어갔으면 유치권 주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억을 할 건데요. 1억 할 건데 보통은 보면 대부분은요. 내가 1억 들어가면 1억 원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한 3억 들어갔습니다. 내 공사비 3억입니다. 왜? 등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유치권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 경매 시장은요.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 신고가 돼 있으면요. 경매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 거의 대부분 잘 낙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법의 태도는요. 우리 판례의 태도는 되도록이면 유치권을 인정하려고 할까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게 팁이에요. 되도록이면 판례는 유치권 인정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결련성을요. 아주 철저하게 따집니다. 사실 연관이라는 게 우리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도 연관이고 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것도 연관이잖아요. 그럼 이걸 너무 폭넓게 다 봐버리게 되면 그러면 다 유치권 인정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경매시장은 아주 혼탁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경매시장이 혼탁해지면요. 거기에 있는 다른 채권자들 제대로 배당받을 수가 없어. 왜? 만약에 1억짜리인데 누가 유치권 신고를 했어. 그러면 얘가 2천만 원, 1천만 원에 낙찰된다니까. 그 낙찰대금 가지고 채권자들이 배당받아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 결련성을 엄격하게 우리 판례는 해석합니다. 그래 따라서 반드시 직접적으로 목적물과 직접적으로 결련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만 결련성을 인정합니다. 밑에 칸이 좁아서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은 결련관계를 인정한 판례하고요. 결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판례가 여러분들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아까 공사비. 여러분 결련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목적물에 관하여 직접 발생한 채권이다 이 말이지. 따라서 이 공사비는 역시 결련관계 인정합니다. 그 다음 가령 시기에 맡겨서 수리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직접 발생한 채권 맞습니까? 맞죠? 인정합니다. 결련관계 인정해요. 그 다음 비용상환 청구권 이제 뭐 말하는 줄 아시죠? 필요비, 유익비 역시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맞습니까? 그 물건 지키기 위해서 비용 들어갔고 그 물건 개량하기 위해서 비용 들어간 거야. 예, 당연히 결련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그 다음 그 목적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손배 청구권 무슨 이야기냐? 가령 옆집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개가 있는데 그 개가 풀렸어요. 나를 물었어요. 이웃집에 있는 나를 물었어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개 주인이 치료비도 안 주고요. 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치료비도 안 주고 개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반환할 수 있습니까? 반환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 목적물로 인해서 직접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개라고 하니까 개는, 근데 우리 법에서는요, 개는요, 그냥 물건으로 봅니다. 일단 우리 민법에서 그 무슨 동물보호법에서는 얘를 좀 특별한 물건으로 보지만 여러분 남의 집에 있는 개를 예를 들어서 좀 잔인한 이야기긴 한데 뭐 때려서 죽였어요. 남의 집에 있는 개를 때려서 죽였어요. 무슨 범죄인 줄 아십니까? 예? 아니 일단 동물보호법 놔두고요. 그 동물보호 특별법 놔두고 손괴죄입니다. 재물 손괴죄입니다. 일단 우리 법에서는 물건으로 취급을 해요.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뭐 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어떤 집에 어떤 물건이 거기 부속이 되어 있는 그 물건이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다쳤어.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물건 그냥 찾아가려고 합니다. 반환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내가 여기다 왼쪽에다 적어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목적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역시 결련성 인정합니다. 그 목적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구별을 해보시자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시험은 이제 예의를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들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봐요. 자, 임차인의 보증금. 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자,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느냐? 즉, 반환 거부할 수 있겠느냐? 유치권. 그럼 여러분, 이 보증금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보증금은 그 목적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입니까? 아니면 계약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입니까? 계약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이지. 그 목적물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은 아니야. 따라서 보증금은 결련관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아니다는 거지. 계약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이지.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이제 권리금 뭔지 아시죠? 네. 주로 이제 권리금이 이제 상가 임대차에서 문제가 되죠. 역시 권리금은요, 그 목적물로 관하여, 즉 목적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입니까? 아니면 계약관계를 통해서 나온 채권입니까? 계약관계를 통해서 나온 채권이에요. 따라서 권리금도 역시 결련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아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또 이제 세트로 나왔던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요. 여러분,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이제 건물에 관한 것이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두 가지 법리는 똑같습니다. 예. 이제 뭔 줄 아시잖아, 매수 청구권. 왜 만약에 떼가려고 하면 야 그냥 내한테 적당한 가격에 팔아. 또는 얘가 갱신 청구했는데 내가 갱신 요구를 거절을 하니까 그러면 그냥 사가세요. 매수 청구권. 자, 이제 얘도 역시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직접 그 목적물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입니까? 아니면 얘는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기해서 나온 권리입니까?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입니다. 계약에 기한 권리다. 따라서 역시 얘들은 결련성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판례는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결련성을요. 그래서 웬만하면 유치권 자리를 인정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경매에 투자하시는 분들 유치권 행사라고 해서 이제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시면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나오거든요. 누군가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뭐 플래카드만 하나 걸어 놓으면 그냥 우리 법원에서 나오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는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그냥 있음이라고 나와요.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법원에서 그걸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치권 신고만 돼 있으면 그냥 그게 나와.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근데 실제로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게 되면요.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오히려 여러분 행사 중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경매에, 그래서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웬만하면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입니까?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입니까?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죠.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셔야 된다고. 아까 목적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그 다음 계약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얘는 목적물과의 결련성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목적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얘는 결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유치권 파트에서는 가장 핵심, 이제 시험에 주로 얘를 답지문으로 물어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유치권의 효력입니다. 자, 유치권자는요, 경매 청구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있어요. 경매 청구권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뭐가 없다라고 했느냐면, 우선 변제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왜 굳이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느냐? 가령 제가 그 건물을 공사를 했어요. 내가 공사를 했어. 그럼 이제 공사비 채권이 발생했죠.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죠. 따라서 나는 공사업자 이분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아까 공사비 채권. 예, 얘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그 물건을 낙찰받았어. 그 낙찰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나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저를 내보내려면 뭐 해줘야 될까? 돈 줘야, 변제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유치권은 충분히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선 변제적 효력을 받는 것은 유치권자는 일반적으로 거의 우선 변제적 효력을 받는 것이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결국 굳이 우선 변제권은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만약에 지가 배당 신청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공사업자가요. 지가 배당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럼 배당 요구를 하면 이 사람은 우선적으로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선 면제권이 없으니까 배당 못 받아. 그러면 가만히 그분은 그냥 굳이 배당 요구할 이유도 없지. 배당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게 답입니다. 유치권자는. 왜? 낙찰 받으신 분도 그분에게도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자, 대세요가 있죠. 그럼 낙찰 받은 분한테도 저는 유치권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낙찰 받으신 분한테. 그럼 이분이 결국 저를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돈 주셔야 돼.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는 효과는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굳이 우리 배당에 있어서 우선 변제권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라. 유치권은. 요 두 가지가 헷갈리거든요. 자, 유치권자도 경매 청구권은 있다 없다? 담보물권이니까 경매 청구권은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우선 변제권은 있다 없다? 없다. 즉 배당에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선 변제 받는 효력이 있으니까.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위권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물상대위는 우선 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물상대위권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유치권이 시험에 나오면 또 이 부분도 지문으로 잘 물어봅니다. 경매 청구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다. 따라서 물상대위권도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여러분 유치권자는 점유해야 안 해요? 여러분 유치권자는 당연히 점유합니까? 점유하지 않습니까? 점유해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유치권자는 당연히 점유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유치권자 지가 그 목적물을 점유는 하는데 지가 사용 수익을 할 수는 있을까? 무슨 이야기냐면 시계를 수리해달라고 맡겼어요. 그래서 내가 시계를 수리를 해줬어. 수리비 채권이 발생했죠. 근데 얘가 돈을 안 주는 거야. 시계 수리 맡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유치권 있잖아요. 그럼 유치권자인 그 시계 수리한 사람이 그 지가 시계 막 차고 돌아다니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사용 수익의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점유를 할 권한은 있지만 사용 수익의 권한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점유만을 허용할 뿐이지 지가 만약에 사용 수익 그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 수익 하는 경우는 유치권 소멸 사유에 해당해요. 아시겠죠? 사용 수익의 권한은 없다. 자, 그다음 그럼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자, 얘는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과실수취권을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인정을 하긴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실수취권의 의미, 개념이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실수취권은 그 과실을 지가 직접 가져간다 이 말인데 얘는 가져가기는 하는데 다만 이때 가져갈 때는 자신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는 겁니다. 변제 충당만 허용한다는 거지. 즉 무슨 이야기냐. 지가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의 공사비 채권이 있어. 근데 거기서 과실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럼 과실을 지가 가져갈 수는 있어. 가져가는데 그 과실이 만약에 예를 들어 1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채무금액에서 1천만 원이 이제 공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변제 충당이란 말의 의미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과실수취권이 있기는 한데 이때 과실수취권은 아무런 그 대가 없이 그냥 지가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지 변제 금액에서 이제 그 채무 금액에서 뭐 소위 말해서 깐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비용상환 청구권. 자, 유치권자가요. 그 물건을 지가 점유하고 있다가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이제 점유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거든요. 지가 점유하고 있다가 필요비가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유치권자는 지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죠? 따라서 지가 만약에 필요비 들어갔으면 이건 당연히 그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유치권자는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그럼 법은 공평이거든. 그럼 거기에 만약에 비용이 들어간 거야. 필요비가 들어갔어요. 비용이 들어갔어. 그럼 나는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필요비에 대해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있지. 그러니까 사용도 못 하는데 비용 들어간 거예요. 사용도 못함에 불구하고 지가 비용 들어간 거야. 그럼 그 비용 달라고 공평이니까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유익비도 당연히 상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물론 유익비의 경우에는 이제 뭐 더는 적지 않겠습니다.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그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액이나 아니면 증가액 중에서 선택을 해서 상환 청구 가능하고, 그 다음에 회복자는 유익비는 금액이 크니까 적당한 상환기간을 달라고 법원에 청구해서 허여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둘 다 가능하다는 거. 그럼 얘가 이제 좀 전에 했던 뭐랑 또 헷갈리느냐? 좀 전에 뭐 하나 했었잖아요. 비용 상환 청구권. 전세권은 자,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전세권은 필요비는 상환 청구.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지가 유지수선 의무를 다 부담을 해. 그래서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오로지 뭐만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 근데 유치권자는 아예 그 물건 쓰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비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입니다. 힘내시고요. 간이 변제 충당권.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꾸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조금 안다 싶으면요, 좀 자꾸 아는 척하고 스스로 자꾸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체면을 거셔야 돼요. 그래야 모르는 것도 알게 돼요. 내가 조금만 모르면 바로 나 모르겠다 하고 인상 쓰거나 스스로 체념하거나 하면요, 정말 이 합격을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이, 객관적 요건은 공부고요, 주관적 요건은 자신감이에요. 예, 자꾸 그러고 이거는 이 안 좋은 기운은요 금방 퍼져버립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저기 옆에 계신 이분이 답도 하고 아는 체하고 고개도 끄덕끄덕하면서 아는 체해. 그러면 나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해서 그냥 계속 그냥 한숨만 쉬고 있으면 그냥 나도 저 사람도 모르는구나, 나보다 똑똑해 보이는데 저 사람도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자, 척을 좀 하세요. 자, 이 간이변제 충당권이라는 게 뭐냐면, 변제라는 게 이제 돈 갚는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이 목적물이 가치가 별로 안 되는 거야. 별로 안 되면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물건을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평가를 해서 이 감정평가사로부터 이제 감정평가를 받는 거야. 그리고 그 금액만큼만 내가 변제를 받는 것으로, 내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는 목적물의 가치가 얼마 안 나가는 경우에 이런 간이변제 충당권도 유치권자에게는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교재 통해서요, 이제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283페이지를 보세요. 교재 283페이지.
맨 윗부분에 320조 법조문 찾으셨죠? 예. 1항 보시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여기서 뭐 유가증권은 별로 신경 쓰실 거 없고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자, 그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 관하여 생긴 채권, 이걸 우리는 결련성이라고 해요.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그 목적물과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울판례는 아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아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요건입니다.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유치할 권리를 아까 제가 다른 말로 반환 거부라고 했습니다. 반환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지. 안 돌려줄 권리가 있다. 그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2항을 보시면요.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만약에 불법 점유인 경우에는 당연히 유치권은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요. 그 조금 윗부분에 핵심 정리해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죠? 예, 제가 아까 칠판을 통해서 적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별표해 주세요. 특히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즉 결련성이 없는 것, 얘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로 여기서 답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맨 아랫부분에 양가로 5번 보세요. 285페이지. 바로 옆에 285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양가로 5번 찾으셨나요? 예. 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즉, 유치권은 당사자가 얼마든지 나 그거 안 할래요. 유치권 행사 안 할래요. 라고 배제 특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안 하겠다는데. 내가 공사하신 분인데 난 쿨하게. 나 그냥 유치권 행사 네가 돈 나중에 줘. 유치권 행사 안 하려고 배제 특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 당연히 배제 특약은 없어야 되겠다. 그죠?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즉 양가로 5번의 의미 아시겠죠? 다시 그러면 유치권은 얼마든지 배제 특약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배제 특약을 하게 되면 유치권은 인정돼요?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유치권의 효력과 관련해서요. 자, 287페이지에 맨 윗부분에 양가로 2번 경매권과 간이변제 충당권에서 법 조문 보세요. 322조 1항 보시면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의 경매를 할 수 있다. 즉 경매 청구권을 인정하네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옆에다가 메모해 주세요. 우선 변제권 X라고. 우선 변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굳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낙찰자에게도 얼마든지 유치권은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2항 보세요.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아까 왜 감정평가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간이변제 충당권 인정하구나. 계속해서 이 경우에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거. 채무자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밑에 323조 보세요. 과실수치권. 1항 보시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하여, 즉 과실수치권이 있긴 있습니다. 과실을 수치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즉 과실수치권은 인정을 하지만 순수 과실수치권이 아니라 얘는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 이 말이지. 그 점에서 일반적인 과실수치권이랑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냥 오로지 과실만 그냥 지가 가져간다 그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사용수익의 권능은 없거든요. 사용수익할 권리는 없어. 그러니까 그 과실 오면 그냥 지가 이건 그냥 내 거 이게 아니라 과실수치권을 인정을 하지만 내 변제 금액에, 내 채권 금액에 그걸 공제한다 이 말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예.
그 다음 거기 2항에 보시면 과실수취권 2항에 보시면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먼저 충당을 하고 그래야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당하겠죠.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원본에 충당한다라는 거.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 원본이 1억이에요. 원본이 1억이고 그 다음에 이자가 한 50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500만 원. 근데 과실이 그 목적물에 과실이 발생했어요. 과실이 발생하면 자, 과실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공제해야 하셔야 돼? 이자 500만 원 공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럼 이제 얼마 남았어? 500만 원 남았으니까 이제 원본은 결국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9,500만 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채권자에게 합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자부터 먼저 공제하고 과실 중에서 이자부터 먼저 공제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뭐 공제하라는 거예요? 원본 공제하라 이 말이지. 그 다음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 얘는 뭐 법 규정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둘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사용 수익의 권능이 없으니까 지가 보존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 개량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 다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저당권에서 담보물권 마무리할 건데 부디 앞에 했던 내용 복습, 특히 오늘 한 내용 복습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예.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